회사의 표준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그 머신에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표준 기기를 회사나 기관에서 지정해서 그 기기를 한정된 위치에서만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노선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현실도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깨질 수 있다고 주장하느냐는 걸 좀 이따 보게 될 것이고요. 그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제한된 방법으로 네트워크 액세스를 하도록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것이 또한 현재의 노멀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곳에서나 오픈 액세스를 통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정보의 보안 등급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는 IT 설비라든지 많은 양의 정보나 많은 양의 컴퓨팅이 필요하면 자체 보유한 데이터 센터의 설비를 계속 확충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IT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장치를 도입하고 더 많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도입하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문제를 풀어온 것이 현재까지의 노멀입니다. 이것 중에 노멀이 아니라고 감히 말씀하기 어려울 만큼 거의 대부분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현재의 노멀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아무리 하고 있음들 만약에 수년 내에 전혀 다른 것이 이 노멀의 자리를 대체했을 때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미래 예측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현재까지의 미래 예측의 어려운 점이 존재했던 핵심 이유가 아니냐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바로 스티브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레임work이 있는데 스티브는 제가 소속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 방법론은 사실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었고요. 특히 MBA 과정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스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이미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는 그 스티브라는 이 방법론을 주로 어디에 사용해 왔느냐 하면 현재의 변화 경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는 사용해 왔습니다. 변화의 경향이라는 건 트렌드에 대한 분석일 뿐이고 그것이 미래를 어떻게 좌우할 수 있는 미래를 이네이블하게 하기 위한 방법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는 방법론이다 보니까 이 방법론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방법론을 주로 차기 제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용합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조은하 국장님께도 오기 전에 미리 여쭤봤습니다. 혹시 설치하고 계신 파워포인트 버전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2007 버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회사가 야심차게 내어놨던 최근 버전은 아시다시피 오피스 201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2010 버전을 선뜻 구매하지 않으셨을까요? 단지 비용만이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열도록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가치가 있다면 지갑을 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과 2010 사이에 무슨 가치의 차이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0 다음 버전을 내놓을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객들에게 이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시나리오를 발굴해서 그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제품이 이 버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그런 제품을 구입할 의사가 고객들에게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시나리오를 발굴할 때 스티브라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현재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굳이 스티브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변화 경향을 파악할 때 기술자는 주로 기술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학자는 사회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세상 자체가 복잡다단해서 이 중에 어느 한 분야에만 관심을 가지고 경향을 파악해서는 올바른 분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경향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가 바로 스티브라고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굳이 스티브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소셜이라는 말의 첫 글자 S라든지 테크놀로지 T라든지 이런 식으로 첫 글자를 따서 발음 가능한 단어를 만들다 보니 스티브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스티브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구체적 사례가 바로 오피스를 기획하는 인디저닝 랩이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를 발굴할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이 바뀌고 있는 세상에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를 찾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스티브를 채택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이 스틱을 채택할 때는 또 전혀 다른 방법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분석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미리 읽고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인비저닝 랩에서 나오는 그 스틱 2010년 보고서의 결과를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수긍하시리라고 믿을 만한 내용으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변화의 제일 처음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변화입니다. 왜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런 연구를 할 때 많은 설문을 했는데 설문 대상이 참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일상생활 시간에 업무를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퇴근한 이후에도 회사 업무 전화를 받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고 물었을 때 약 40% 가까운 사람이 업무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반면에 업무 시간에 일상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30% 가까운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뭐냐면 이제는 업무와 일상을 그렇게 서로 이등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업무 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에도 얼마든지 일상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상 시간이라고 배정된 시간에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일상은 일상대로 더 많이 즐기고 업무는 업무대로 효율성을 더 높이느냐 함께 놓고 봐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이건 이것대로 최대화하고 이건 이것대로 극대화한다는 모델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는 수년이 지나고 나면 업무와 일상의 균형이라는 단어보다는 업무와 일상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것인가. 통합한다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출장 중에 업무를 하는 것을 즐겁게 할 수 있고 특별하게 업무 시간이라고 정해진 시간이 없이 아무 때나 일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시 받아들이는 세상이 곧 올지 모른다는 걸 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컨센트 레볼루션을 또 들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예전 같으면은 뭔가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참조할 자료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었다면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예전에는 마케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머리에서 나온 굉장히 산뜻한 아이디어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주기를 생각하고 뭔가 자료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남들이 만드는 자료를 거꾸로 반영해주는 세상이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이 바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소셜 플랫폼의 요소에 동작한다는 것. 이건 뭐냐면 예전 같으면 소셜 컴퓨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친구나 사귀고 지인이나 찾기 위한 여러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이제는 이것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더 정확한 방식으로 수집하기 위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 인컨트롤이라는 말은 이제는 소비자의 권한이 마케팅이나 벤더의 입장보다 더 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맛집 같은 광고를 낼 때도 광고를 보고 믿고 가기보다는 그 집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물품을 한 번 사주고 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도적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 제가 소속해 있는 회사와 마찬가지로 다국적 기업도 많아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 진출이 점차 많아지면서부터 이제는 일터라는 개념이 아주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인종이 어느 자리에서 어느 시간에 일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덜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의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신원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여러분이 그건 절대 아니야라고 반대하실 일이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의 변형이 사회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술적으로 보면은 또 심각한 변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클라우드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언급되고 있는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사실 2006년부터 이미 아마존이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야말로 뜬금잡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클라우드가 그렇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발표의 후반부의 핵심이 클라우드가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휴먼 센트릭 컴퓨팅, 이건 그 단어만 넣고 보면 너무 추상적인 단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인간 중심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IT 또는 어떤 기술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모든 입력 자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실행 환경도 다 준비한다면 명령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를 내는 것을 최상의 기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그 뮤직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자주 듣는 음악과 기분이 나쁠 때 듣는 음악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컴퓨팅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기술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뇌파를 입력해서 기분이 좋을 때 뇌파와 기분이 나쁠 때 뇌파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뇌파가 어떤 상태일 때는 주로 이런 음악을 듣고 뇌파가 또 다른 상태일 때는 또 다른 음악을 들었다면, 그와 같은 정보를 컴퓨팅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서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저조한데, 뇌파를 보니까 저조한데 당신은 오늘 이런 음악을 듣기를 추천합니다라고 컴퓨팅 시스템이 얼마든지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사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팅이나 IT를 사용하는 방식과 IT가 사람을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휴먼 센트릭 컴퓨팅이 나가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고요. 이런 연구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 모르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널리 분포되면 바로 새로운 노멀이자 그것이 또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처에 디스플레이가 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수백 인치에 이르는 대형 전광판에 이르기까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정보 기술과 디스플레이가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에 의한 어떤 정보 기술보다는 모든 종류의 디스플레이에 자동적으로 다 연계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더 중요가 되지 않겠냐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사례는 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컨슈머 컨트롤이라든지 또 컨센트 레볼루션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생산된 정보가 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보가 너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많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 문제 삼은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윗분이 한두 페이지짜리 요약 보고서를 내라 하면 제주껏 보고서를 내야 하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만약에 정보의 종류라든지 정보의 양이 너무나 많아서 어느 한 가지 관점으로 보고서 한 장, 한두 장으로 요약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데이터 분야이고, 또 많은 정보나 서비스가 컨텍스트에 기반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또는 가장 최근에 무슨 액티비티를 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보의 일종이 되고, 이 정보에 따라서 똑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라도 전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모바일 컴퓨팅이나 스마트폰 커넥팅 디바이스가 많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 분야에서도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냐면, 저는 수년 전에 그 금융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실직이라든지 또는 그 재산의 감소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기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이 문제를 달리 해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 하면, 예전 그 어느 때보다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투자에 있어서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허튼 데도 그 자금을 써서도 안 되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노력과 노동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낼 것인가. 예전 같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하는 방식에서 약간의 사치스러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라고 생각했다면,